요 미사일을 주한미군이 이제 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이 이제 좀 얻어내서 역설계를 합니다. 또 그게 바로 백곰 미사일입니다. 북한 뭐 카드 섹션 요거 한다고 막 욕하는데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사실은.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1957년 10월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쏴갈기는데 성공합니다. 참 어마무시하죠, 진짜로. 어마무시합니다. 일단은 인공위성은 소련이 먼저 개발했다고 치고요. 그거 아시죠? 핵개발, 핵무기 개발 순서. 미국이 가장 개발하죠?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순서예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을 쏴갈겼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핵무기가 있어도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반드시 쏴갈기는 거에 성공하고 그 미사일 기술 개발을 반드시 이룩해내야 되는 그런 세상까지 온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소련이에요. 그 다음 미국입니다. 살짝 늦어요. 얼마 차이 안 나. 소련이랑 미국의 텀은 지금 몇 달 안 나잖아요. 솔직히 한 4달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텀들이 조금 상당합니다. 핵 개발은 대부분 1940, 50년대, 60년대, 1, 20년 안에 다 개발이 돼요. 이 5국가가. 근데 인공위성을 쏴갈긴 거는요, 좀 텀이 길어요. 자, 미국이 58년인데 프랑스가 1965년입니다. 프랑스 다음에 어디였을 것 같아? 일본입니다. 그 다음 중국이에요. 그 다음 영국이야. 그 다음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 이후에는 제대로 성공한 나라들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2012년에 북한이 낍니다. 물론 요 사이에 한국도 쐈고 물론 이제 위성의 크기와 여러 가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2012년 요때 이제 쏴갈겨요. 사활을 걸고 이제 쏴갈겼죠. 자, 그러면 지금 한국도 이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에. 그러나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서 쏴갈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로호를 성공했어도 이번에 우리가 쏜 누리호 2023년에 쏴갈긴 누리호 이전에 독자 개발은 아니잖아요.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건 독자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늦은 거죠, 북한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반열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CBM 같은 기술은 사실 한국이 북한보다도 조금 떨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재래식 무기라던가 여러 가지 한국이 앞서 있는 게 많죠. 많은데 몇몇 가지는 진짜 얘네가 너무 미친 것처럼 거의 강박적으로 이제 밸런스 붕괴될 정도로 너무 몇몇 개에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 애들이 몇몇 가지는 우리나라가 좀 힘들죠. 북한이 좀 더 앞서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ICBM 같은 건 진짜 좀 힘들어요, 아직은. 보통 북한 같은 나라들이 저런 위성을 쏴갈기는 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랑 사이 더러운 뭐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위성 중량을 최대 500kg까지 탑재 가능한 위성 발사체 실험에 성공했어! 라고 얘기해요. 위성 중량 500kg 탑재 쌉 가능하다고 굳이 구태여 얘기해요. 500kg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핵탄두 무게가 500kg 안팎인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고 사실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를 굳이 구태여 강조하는 거예요. 저 위성 발사체에 만약에 위성이 아니라 500kg짜리 농축우라늄 아니면 플루토늄 핵탄두가 500kg짜리 이런 게 실려있으면 어떨 것 같아? 요 얘기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위성 발사체에 500kg 탑재 드립까지 칠 정도면 얼마나 이게 미사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과거에 군비 경쟁이 어마무시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가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아닙니까?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부터 1991년은 냉전이에요, 냉전. 콜드워. 총칼 들고 안 싸우지만 소리 소문 없이 군비 경쟁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콜드워라고 얘기해요. 냉전. 차가운 전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때 군비 경쟁이 어마무시했어요. 미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0발 가지고 있다. 그럼 소련은 1100발. 그럼 미국이 볼 때 그럼 우린 1200발. 소련은 그럼 우리는 1300발.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의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소련이 A 기술력을 개발했어요. 그럼 미국도 반드시 그거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비슷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게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 게 이제 군비 경쟁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경쟁이 시작되죠. 말이 우주 경쟁이지 미사일 기술이니까요. 핵무기는 미국이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우주 항공 쪽에 이 스푸트니크 1호 요거는 소련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2호 아세요? 스푸트니크 2호의 탄 강아지야. 얘 태워가지고 우주비행 시키고서 다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생물 우주비행에 소련이 성공합니다. 라이카, 그렇지. 제 이름이 라이카야. 저강하고 죽었다고요? 그래요? 그것까진 잘 몰랐는데 쐈다 내려와서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었어요? 얘 쏘자마자 죽었다던데 발사 직후에. 그래요? 그리고 1961년 전 세계 최초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죠. 유인 사람이 있는 우주선이죠. 왕복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해서 우주에 소련이 갔다 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인간이 우주에 갔다가 옵니다. 여기 타고 있던 양반이 유리 가가린이야. 유리 가가린. 이 양반 이제 저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막 소련에서 이제 환영 받는 거예요. 지금 유리 가가린이. 이게 결국에 체제 경쟁이거든. 체제 경쟁.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체제 경쟁. 단순하게 미국이랑 소련이 둘이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국가들. 근데 미국이 소련보다 좀 덜한 것 같네. 좀 딸리는 것 같아. 그럼 소련한테 갈아타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소련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 소련만 쳐다보고 있는 국가들. 얘네도 소련 얘네가 미국보다 못하네. 미국한테 넘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경쟁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냉전은 단순한 둘의 경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소련이 보스토크 1호 유인 왕복 우주선을 전 세계 최초로 유리 가가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얘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니야. 달로 가자. 우리는 달에 밟아. 달에다 발자국을 남겨.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이 달을 밟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한 거야. 갈 거니까 요걸 한 거지. 그렇지. 갈 거니까. 자,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달을 밟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도 달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편할 것 같죠? 저때 갔다 온 것도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돈과 기술과 하여튼 막 지금도 쉽지 않아요. 이거 우선 예산부터가 어마무시하고 어떤 그 기술력 자체도 어마무시해요. 진짜로. 그거를 미국은 1969년에 해낸 거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피곤하다. 이제 좀 돼요. 날도 덥고 이거 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뭐 하는 거냐 이게. 되다 이거 되다고 이제 느껴서 이제 좀 덜 하자. 이제 경쟁 좀 해가지고 이제 미소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와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1975년에 아폴로 소유주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인 3명 소련인 2명 해가지고 3+2로 이제 우주선 기술을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 앞으로 좀 우주전쟁도 대비해야 된다. 무슨 1970년대에 무슨 우주전쟁을 대비하고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개소리다 저거. 항상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서 까다롭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라는 걸 언제부터 예측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중국이 우리 미국에게 피곤해질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걸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대비했다 그랬어요. 미국이. 그렇게 대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우주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개소리 같고 뭐 인터스텔라나 나올 것 같은 개소리 같아도 실제로 외교 당국자나 국방 당국자들은 만약에 소련이 아니면 소련의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소련이든 미국이든 만약에 우주에서 소련이나 미국으로 쏴갈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를 만들면 이거 방어가 너무나 어렵다. 소련이 만약에 그런 기술을 너무 빨리 만들면 큰일 난다.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도 미국이 그런 기술을 너무나 빨리 만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위기감이 서로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라 한 거야 서로 막. 죽어라 막 우주항공 분야 기술 예산 다 털어가면서 그냥. 근데 소련은 가면 갈수록 돈이 없었죠.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웠고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 신뢰를 점차 까먹고 있었고 가면 갈수록 이 구소련 동국권 국가라고 하죠. 이 국가들이 점점 이 소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점점 잃게 되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는 이런 우주 전쟁을 대비하는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는 좀 뒤로 빼요. 뒤로 빼고 미국만 좀 더 우선적으로 이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미사일 기술력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위예요. 그리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지금 기술력 차이가 엄청난 차이도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미국의 관할 사령부의 관할 지역들이에요. 미국이 사령부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 사령부만 해도 지구의 경찰처럼 살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지금 바빠 죽겠어요. 미국은. 근데 이제 미국은 나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러시아는 남은 게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좀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있죠. 막 졸라 빨라가지고 막 요격 진짜 또 절대 될 리가 없다. 뭐 아방가르드 미사일 같은 거 있어. 지금 러시아가 좀 자랑하는 건데 걔가 지금 속도가 어마무시한데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가 그래서 좀 어떻게든 그 미사일 같은 거로 좀 쇼부를 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중국. 둥펑 41이야 저게. 둥펑 41. 저런 게 이제 ICBM인데 저것도 굉장히 뭐 질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미사일입니다. ICBM.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마오쩌둥이 이런 토법고로 요거 뭔지 아세요? 옛날에 중국은 그냥 마오쩌둥이 얘기하면 해야 돼요. 마오쩌둥이 얘기하면 고로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따지지도 않아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철과 그런 걸 모아서 집집마다 이렇게 흙벽돌로 만든 용광로를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쇠로 쓰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쇠라고 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잡다한 쇠들 다 때려놓고서 녹이면은 개쓰레기철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부러지고 막. 그런 걸 그냥 만들었던 그런 토박고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애들 풀어가지고 동네 사람 다 풀어가지고 참새 졸라 잡고 앉아있고. 어찌됐든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 그 과정에서 중국 사람이 최대 4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근데요, 와,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마오쩌둥이 무려 1958년부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인공위상을 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좋은 지시죠.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와 국방력을 위해서 좋은 지시이긴 한데요,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 굶어 죽든 말든 간에 일단은 인공위성 개발하라고 오더 내린 거거든요. 저게 실제로 저 인공위성이랑 발사체 개발하는 거 개발하고 나서 그 몇 년 뒤에 이제 대약진 운동하면서 흉년도 생기고 가뭄도 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근데 당시에 중국이 매년 15억에서 2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매년 투입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 개발에 발사에 성공한 거예요. 중국이란 국가의 당시 경제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국내 정치 상황, 굉장히 빠르게 개발한 거예요. 저거는 엄청 빨리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프랑스나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워낙에 기반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순수과학도 꽤 발전되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랑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참 대단한 거긴 대단하죠. 인민들이 몇 천만 명 죽긴 했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이 봤을 때 얘네는 국제정치적으로 우리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소련이나 중국 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이 볼 때 한국이 소련이나 중국 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미국 말을 안 들어먹을 것 같은 거예요. 동북아에서 미국 말을 안 듣는 국가가 생기면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안보 설계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말을 좀 들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함부로 무기 개발을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됐던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죠. 광복이 되는데 해방 이후에 지금 2023년까지도요 미국의 눈에는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미국이랑 평생 함께 갈 동반자 국가라는 게 확정적으로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박정희 정부도 미국 말 안 듣고 핵 개발이나 무기 개발하다가 뽀록 나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어요. 한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국가다. 근데 그런 게 좀 컨트롤이 된다 싶으면 미국이 좀 풀어주고, 안 된다 싶으면 조지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덜한데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심했죠. 특히나 6, 70년대면 더 하면 됐지, 그죠? 박정희 정부 때의 국제정치 상황이 뭐였냐면요, 미국이랑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닉슨 대통령이고 70년대 초반입니다. 마오쩌둥이에요. 왜 개선되고 있었냐면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중국이랑 소련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소련이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선 소련이 좀 더 중요한 견제 대상이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탕트라고 해요. 대탕트. 냉전 시기에 이제 화해 모드라고 해서 대탕트라고 해요, 이거를. 아무튼간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20년 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했던 게 무려 1746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하려고 내려왔던 김신조 씨 아시죠? 김신조 씨 지금 목사하시나 그럴 텐데 무장공비들 막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미국이 아무런 스탠스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피스 평화다 이 말이야. 미국 안에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운동, 반전쟁운동이죠. 이런 운동까지 막 미국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같은 데서 발을 빼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뺀다는 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남베트남을 도와줘가지고 북베트남의 호치민이를 막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발 빼는구나. 한국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더 이상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 남한의 입장에서 짜증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이제 별로 방관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안보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요즘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조건적으로 미국 빨아가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박정희 플러스 미국 동시에 같이 빨아제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본인들이 좋아하셨던 박정희라는 인물도 미국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국가를 100% 신뢰하고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당시에 나이키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우기 되게 쉽죠. 이게 좀 구식이에요. 54년도에 개발했던 미사일이에요. 이게 나이키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인데 요 미사일을 주한미군이 이제 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이 이제 좀 얻어내서 역설계를 합니다. 또 몰래 뜯어요. 그리고 다시 재조립해요. 진짜 우리나라는 저런 미사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그래서 저거를 몰래 뜯어가지고 이제 재조립해가지고 역설계를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곰 미사일입니다. 북한 뭐 카드 섹션 요거 한다고 막 욕하는데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사실은. 북한만 욕할 것도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나이키 미사일을 역설계해가지고 개발한 게 백곰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 카피한 거예요, 사실. 자, 근데 당시에 이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자마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국방부한테 편지를 보내요. 중단해라. 우리가 사거리 180km랑 탄두 500kg까지만 개발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이거를 개발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느냐. 우리가 미국 니네를 100%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맞지 않냐. 사거리 180km에서 탄두 500까지는 인정해줘.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거 인정해주면은 그 이상은 개발 안 할게. 그래서 정해진 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하면서 이제 인터뷰하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푼다고. 저 풀었던 제한이 저때 걸린 거예요. 어찌됐든 이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1979년에. 그 다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섭니다. 둘이 친해? 미국 말을 너무 잘 들어.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왜? 미국 말을 잘 듣거든요. 미사일 개발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알아서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국의 전두환 정부가 세웠는데 저 전두환 저 양반이 우리말 잘 들으니까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신경 들 써도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전두환 정부가 미얀마에 갑니다. 아웅산 묘소를 가요. 미얀마의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이 뻥 하고 폭탄을 터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무진들 외교관들 열어 죽었어 줬대.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 반드시 해야 된다. 180km 아니면은 지금 탄두 500kg 그리고 뭐 이런 것만으로 지금 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사일 개발을 독자적으로라도 아주 열심히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가 하게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미국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 터졌는데 터진 데다 대고 그래도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해야 된다. 미국도 그걸 못 막는 거야.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전두환 정권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신뢰가 있고 전두환 이 양반은 좀 관리가 된다. 그 전 정권 박정희 정권은 관리가 안 됐는데 얘는 그래도 우리 좀 손하기 위해서 좀 놀아나니까 좀 내버려 두자 하고서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개발된 게 현무 1, 2, 3, 4, 5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게 현무 미사일이에요. 1986년에 현무 1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현무 5까지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요, 이 미사일이 아무리 잘 개발이 되어도요 폭발력이 좋아지려면 탄두를 많이 실어요. 탄두의 무게가 무거워도 잘 날아가야 돼요. 탄두에 화약을 많이 실어야 돼. 많이 실어야만 폭발력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중량이 무거워져도 잘 날아가야 돼요. 이게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뭐 옛날 뭐 원자폭탄급으로 폭발력이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맞나 싶은 것도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아마. 국방부에서 그걸 다 공개를 안 하는데 엄청 비쌀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 추진체 연료만 해도 추진체 그 자체만 해도 그리고 이 탄두 무게만 해도 저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결국은 뭐야 지금 탄두 무게가 개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게 화약이 덜 추진체 연료가 덜 이거 뭐예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플루토늄 핵탄두밖에 없어요. 이거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ICBM 플러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멀리 날아가고 경량화, 소형화, 핵탄두
핵탄두 얘기가 1+1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뉴스에서 왜 계속 ICBM 플러스 핵탄두, ICBM 플러스 플루토늄, 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겠어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가볍게 날라야 되는데 가벼우면 이게 살상력이 좋냐고. 우리나라도 멀리 날리고 가볍게 날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집안채 그거 터칠라나? 건물 하나 간신히 부실라나 모르겠다 야. 이게 멀리 날아가려면 그만큼 폭약을 들러야 돼요. 그러면 폭발력과 살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멀리 날아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뭐 아까 누가 현무에 뭐 몇 톤 넣는다 그 얘기 했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 몇 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현무 5가 지금 사거리가 600km래요. 지금 현무 1, 2, 3, 4, 5 있는데 퇴역된 것도 있고 운용되는 것도 있는데 딴 거 보지 마시고 현무 5 최근에 개발된 것만 보자고요. 자, 현무 5 600km예요 사거리가. 근데 탄두 중력이 8톤에서 9톤입니다. 폭발력이 어마무시하겠죠. 이 8톤에서 9톤은 그냥 어디서 거저 나와요? 다 국민 혈세야. 저게 엄청난 세금입니다. 이 가격 이거 탄두의 8, 9톤의 저 중량을 다 채우면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현무 5 하나에 몇백억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럼 하나 날리는데 몇백억 쓰는 거예요. 야, 그거 근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데 저게 진짜로 10발 쏘면은 조단인 거예요. 10발 쏘면. 전쟁 나면 10발이 문제입니까? 100발 1000발을 쏴야 되는데 저거를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요게 뭐 탄두를 오래 실을 수 있다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개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실제 전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무 5 미사일 한 개 쐈는데 뭐 살작은 개처럼 그거면 전쟁 끝나냐고. 아니잖아요. 결국 핵무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간다요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갖고 국방부가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한 발 쐈는데 요격당하면 몇백억 그냥 증발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물론 마하 10 이상이라서 빨라가지고 요격이 어렵긴 한데요. 현무 5가. 어찌되었든 간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탄두, 플루토늄이죠. 플루토늄. 요거를 개발하는 거를 글쎄요. 별로 그렇게 뭐 미국이 용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탄두 중량을 늘리고 빠른 속도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멀리 쏠 수 있고 또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쏠 수 있는, 그리고 ICBM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는 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순간 얘네가 지랄할 거고 얘네가 지랄할 거고 얘네가 지랄할 거고 얘네가 지랄할 거고 저 멀리 있는 유럽 국가들도 지랄할 거예요. 왜? 야, 우리도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이 있는데 니까짓 게 만들어? 왜 니만 만들어?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우리도 뭐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줄 알아 지금? 만들 수 있는데 우리도 지금 안 만드는 거야. 하도 미국이 지랄하고 러시아가 지랄해서. 근데 니네가 만들어?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가 좋은 무기죠. 이거 천궁이라는 요격방어 미사일이에요. 이거 요격용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LSAM이죠. LSAM이라고 해서 요격방어 미사일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요 둘 다 지금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뻥궁. 뻥궁이라니. 아하이 참. 아직 개발이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그걸 뻥궁이라니. 아하이 참.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안 끝났다.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한국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개무량한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가. 정말 대단하고 또 그렇게 좀 평가할 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다? 소련이 붕괴하고 생긴 러시아가 경제가 개박살나서 우리나라한테 갚아야 되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미사일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다 뭐다? 러시아가 경제가 개박살났기 때문이다.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여러 개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노동 1호 아니면 대포동 미사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를 방어하는 거 중에 S-300이라는 게 있어. 현재 러시아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요 정도 되는 대공 시스템이 1990년대 2000년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리가 한국한테 갚아야 되는 빚이 꽤 있네 개 같은 거. 근데 이걸 어떻게 갚지? 우리나라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라는 거예요. 북방 외교.
말이죠. 소련과 한국이 이제 좀 개혁 개방, 좀 이제 교류를 하고 이런 걸 딱 체결하자마자 소련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소련이 이제 관계를 좀 쌓게 되고 좀 서로 수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1, 2년 뒤에 이제 소련이 멸망해요. 근데 그 당시에 91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저거를 꺼줬는데 러시아가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련이 이제 멸망했으니까. 원래는 이거를 그리고 1991년에 14억 7천만 달러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이게 저 가격이 아니에요. 30억 달러까지 주기로 했었어요. 30억 달러를 쪼개서 기간별로 몇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야. 3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주다가 끊겨요. 왜? 소련이 뻥 터졌거든. 소련이 망한 거야. 러시아가 되니까 이제 30억 달러까지 안 채웠는데 이제 얘네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소련한테 30억 달러까지는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반 주고 끝난 거예요. 소련이 날아갔어. 그래서 이제 돈 꺼주던 건 이제 스탑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소련 다음에 생긴 러시아가 이제 이 14억 7천만 달러를 대한민국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갚기는 뭘 갚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돈이 뭐가 있다고 뭐라고 지금 개털 오브 개털인데 무슨 저런 거를 지금 갚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방공무기 체계 중에 요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시스템 중에 S-300 이거 꽤 괜찮아 진짜로. 니네한테 저 14억 7천만 달러 갚는 대신에 너네 요거 S-300 이거 기술 좀 가져가면 안 돼?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고 이 외에 우리나라가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을 좀 한 게 있습니다. 미국도 이게 좀 난감한 거야. 왜냐면 러시아 쟤네가 이제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아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 저 러시아 쟤네한테서 미사일 기술력은 괜찮거든요. 러시아가 아무리 소련이 붕괴됐어도 소련과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력이나 무기 기술력은 꽤 괜찮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뿌리니까 한국한테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초음속 미사일 현무5까지 러시아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꽤 많이 받아서 개발을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지금 현무가 사거리가 아까 600km라고 했어요. 현무5가 600km 정도면요 괜찮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제주도 있죠. 제주도 마라도에서 저 끝에 진짜 요 회령 라선 막 이런 데 있죠. 여기까지 찍어도 1100km예요. 찍어봤자. 그래서 미사일을 우리가 한 1000km가 넘는 미사일이 솔직한 얘기로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600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굳이 미사일 사거리를 다 풀어줄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 정부랑 만나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아예. 미국이 풀어줘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박정희 정부 때 미사일 개발하던 거를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풀어줬을까요? 굳이 구태여. 한국이 이뻐서 풀어준 거는 아니겠죠. 미국이 전략적으로 좀 전제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어해요. 대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로 자연스럽게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주한미군이라 주일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키거나 계속해서 어떤 미국의 국방비를 낭비를 시키면서까지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사실 주둔시키는 게 있거든요. 서로를 못 믿어서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어. 주한미군이 뭐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으나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원하는 게 주한미군을 아예 철수해버리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로 가고 싶어 합니다. 미사일 기술력, 해군력, 공군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그런 게 똑같이 뒷받침되는 일본과 미국이란 국가가 이 동북아에서 설치고 다니길 원해요. 셋이 같이. 미사일 기술력이 발전해가지고 사거리 제한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당연히 중국이 미워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길 바랍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지길 바랍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여러 가지 조건이 완성되려면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풀리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당장 한중 관계가 안 좋고 지금 당장 한러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요.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먼 미래에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지려면 만약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지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이 풀려 있는 게 낫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줬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러 미사일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자,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밀덕분들이 이제 그러겠죠. 아니 저 미사일에 대해서 왜 이거는 설명 안 하시죠? 왜 저런 사거리와 저런 특징은 설명 안 하시죠? 좀 그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졸라 지루하고 졸라 재미없고 진짜 그런 내용까지 원치 않는 시청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밀덕분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설명 절대로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미국은, 러시아는, 중국은, 특히나 북한의 미사일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 걸까요? 인생동반자 정키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리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